한국. 힘싸움할 필요도 없는 작은 나라. 미국이 통보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권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세계의 ATM기가 아니라며 방위비, 관세 등 천문학적인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과 협상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먼 콜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을 전략무기 정책과 동맹국 방위 전략 수립에 바쳤어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후 국방부와 백악관을 오가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설계를 담당해왔죠. 미국이 설계하고 세계가 따른다는 어릴 때부터 주입받아온 확신, 그건 제겐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도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술은 좋지만 국가 규모는 작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 경제는 튼튼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출 중심이니 외부 충격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2025년 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외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동맹국들마저 압박의 대상이 되었죠. 백악관은 저를 동맹 압박 전략 수립팀에 배치했고 제가 맡은 건 바로 한국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의 초안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1.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방위비를 한국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2. 철강,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 3. 일본, 대만, 폴란드와 협력 가능성을 언론에 흘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할 것.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조금 강경한 접근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미국이 뒤처집니다. 그렇게 전략은 승인됐고 저는 언론에서 다시금 워싱턴의 매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압박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청했고 한국산 산업 제품의 고율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회의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반응을 볼 차례다. 분명히 강하게 항의는 하겠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조율을 요청해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 믿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제가 서울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다시 짜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2025년 미국 워싱턴은 다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 백악관은 말 그대로 전투적인 기조로 바뀌었어요. 회의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세계의 ATM이 아니라라는 문장이 반복되었고 그 말은 곧 동맹국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압박 전략의 신호탄이었죠.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안에서 핵심 과제가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눈 첫 문장, 한국은 미국 없이는 절대 버틸 수 없다. 그 착각부터 깨져야 한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또 하나의 전략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1. GDP의 5%, 약 100조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2. 한국산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25% 고율 관세를 적용하자. 3. 주한미군 감축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한국 사회 전체에 압박감을 주자. 백악관 브리핑실 뒤 회의실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한국은 분명 반발할 겁니다. 항의하고 협상 요청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군사력, 시장 접근성 모든 걸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에서 해시태그 한국방임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는 걸 지켜보며 만족했어요. 며칠 뒤 압박은 현실이 되었죠. 백악관은 한국 제품의 관세 적용, 방위비 증액 요청,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찼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시끄럽게 반발하다가 결국 협상장으로 나오겠지. 그게 지금껏 미국이 세계를 다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한국도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요.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언론은 반발했고, 경제부처와 국방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해 성명을 보냈습니다. 딱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었죠. 통제 가능한 흐름. 절차적 반응. 하지만 사흘 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한 문장.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HBM3 전략. 유럽 중국 기업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완료. 그리고 며칠 후 삼성전자가 EU와 나노공정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터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적 반격이야. 저는 팀에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산기술력을 무기로 반격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건 제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걸 뒤흔든 뉴스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와 HBM 장기 계약 최종 체결. 미국이 자랑하던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그 심장이 한국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멍하니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미국과 세계의 심장대다. 이건 제가 그렇게 경고하고 압박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이 세계의 심장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국 조지아, 엘라베마 공장에 6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오하이오, 켄터키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며 GM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025년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2% 증가. 우리는 모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산 산업을 흔들려고 일본, 대만, 폴란드로 눈을 돌렸던 그 시점에 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와 연달아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가을 폴란드 바르샤바 회의실. 로키드 마틴, 보잉, 미 국방부 인사들과 함께 우리는 폴란드 국방부에 미국 무기 계약을 제안하려고 갔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폴란드 장관이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K9, K2, FA50 모두 한국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성능,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적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압박이라 부르던 그것이 한국에게는 독립선언이었구나.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미국이 질 수도 있겠구나. 2025년 가을 저는 백악관 지시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공식 명분은 폴란드 방산 계약 실패 이후 후속 외교 수습 차원이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제 인생을 뒤흔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부스와 대표단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공간이 하나 있었죠. K테크 비전, 삼성전자와 KT가 공동 주최한 기술 세션 부스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긴장한 기색도 없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또 자랑이겠지. 저는 별 기대 없이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엔 여전히 전략 실패의 여운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6G 초지연 통신망 시연이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실시간 원격 제어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영상 속 자율주행차가 300km 떨어진 도시에서 서울에 있는 메인 제어 시스템과 0.001초 단위로 동기화되고 있었어요. 초지연,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인공지능 연동, 심지어 드론 군집 비행과 로봇 수술까지 시연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중석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몸을 숙였습니다. 이건 아직 연구 중인 기술이 아니라 이미 구현된 시스템이잖아. 뒤이어 소개된 차세대 리튬 배터리 기술 발표는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너지 밀도 2배 이상 향상, 자원 의존도 40% 감소, 탄소 배출량 세계 최저 수준 달성. 이게 실화인가요? 이건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유럽연합 대표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 기술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분야에 즉시 적용 가능한가요? 한국 대표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이미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벌써 상용화가 됐다고요?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의 중심이 워싱턴과 실리콘밸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캐나다 총리는 공식 회의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보는 건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서려던 찰나, 일본 대표단이 조용히 한국 측에 접근해 기술 협력을 타진하는 모습이 보였고, 독일 산업부 장관은 아예 별도 미팅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독일이 스스로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적 위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우연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다음날 국제 IT 뉴스 메인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코리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 전장의 설계자.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손에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압박을 통해 길들이려 했던 한국이 그 압박을 딛고 오히려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이펙 회의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설계자가 아니라는 현실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깨달음이었어요. 워싱턴에 돌아온 후 저는 외교회의 참석을 미루고 서재에 틀어박혀 대한민국 관련 자료를 밤새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부터 배터리, 방산, 모빌리티, 인공지능, 심지어 한류 콘텐츠까지 제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AI 시대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기업조차 이 고성능 메모리 칩 없이는 차세대 칩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그걸 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밀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방산 분야.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국 미사일 시스템까지 이미 중동과 동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호주. 예전에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호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K2를 먼저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록히드 마틴조차 FA50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말했어요. 한때 무기를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그때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나라를 향해 고율 관세와 군사 압박을 설계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요. 그게 더 뼈아팠어요. 단지 전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을 천천히 입력했어요. 서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 담당 참사관. 그분은 제가 몇 차례 회의에서 마주쳤던 인물이었어요. 언제나 차분하고 조용한 태도였지만 내면에 강한 신념이 느껴지던 분이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고 키보드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지우려다 다시 읽고 결국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한 통의 짧은 답장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진심을 환영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장 차갑게 한국을 몰아붙였던 제가 지금은 그들과 진심으로 손을 맞잡고 싶어졌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후 저는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올렸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 동료들 중 일부는 의아해했어요. 데이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고강도 압박 전략 주장하던 사람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 제목도 달라졌어요. 한국기술동맹을 위한 핵심 축. 한국 군수협력 1순위 국가. 한국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필요한 파트너. 그리고 마침내 저는 국무부가 새로 신설한 한미전략협력 태스크포스의 부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설계한 전략은 한국을 굴복시키는 시나리오였는데 이제는 그들과 손잡고 함께 가는 전략을 짜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2026년 봄, 저는 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조직 한미전략협력 태스크포스 부책임자로 첫 번째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회의 장소는 비공개였고 미국 측에서는 국방, 무역, 에너지 부문에서 핵심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과기부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예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언하던 그들이 이번에는 당당하고 정돈된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기세에 눌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양국의 경제 및 방산협력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한국 측 수석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실질적 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진짜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날 회의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감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측은 더 이상 수재적인 자세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기술력, 산업 경쟁력, 글로벌 협력 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데이터로 설명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었구나.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미국 대표단 몇 명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먼,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백악관 내부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부과했던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15%로 완화됐고 주한미군 감축 검토안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국과의 군수기술 공동개발 협력안을 마련했고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도 한국의 한화, 현대중공업, LI진엑스원과의 협력회담을 공식 요청했어요. 이제 미국의 군수업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팔기만 하는 쪽이 아니었고 이제는 함께 개발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세계 무대를 함께 설계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제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실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한 후배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데이먼, 요즘 한국 관련 보고서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어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느라 그래요. 하지만 사실 그건 겸손한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책상 위엔 한국 압박 전략 보고서 대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 K방산의 수출 전략 분석, 한류 콘텐츠의 문화적 파급력 같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삼성, 현대, LG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 책을 읽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한국인들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1997년 IMF 위기. 국가부도 직전 수많은 국민들이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12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맨손으로 해안을 닦아낸 그 장면. 이건 단순한 경제나 환경 복구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과 정의라는 한국 고유의 힘이었어요. 어느 날 조카가 제게 말했어요. 삼촌, 나 한국어 배워보고 싶어요. 요즘엔 한국어 잘하면 취직도 유리하대요. 처음엔 웃었지만 곧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한국의 고율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빠져도 세계는 돌아간다고 말했던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의 기술력, 문화, 정신력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한국을 관리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과 함께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인정이 결국은 가장 값진 배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에 앉아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 정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략 파트너가 아니라 진심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나의 오만을 꺾고 내 안에 겸손을 심어준 나라입니다.